자, 7월 26일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 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이제 구조체라고 하는 개념까지 봤었어요. 구조체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형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열 안에 배열을 넣었듯이 구조체 안에도 다른 구조체 변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계층화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형태를 봐서 이제 구조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EX04.C입니다. 데이터의 계층적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구조체 변수를 멤버 변수로 갖는 구조체예요. 여기서는 이제 원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은 중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평면 안에서 이제 중점의 좌표가 필요하고요. 이 중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요만큼 거리에 있는 거랑 같은 거리, 요만큼 있는 거, 요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쭉 모아놓으면 그게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죠. 이 같은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원을 정의할 때 필요한 거는 중점과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중점 같은 경우는 평면이면은 XY 좌표잖아요. 그래서 중점을 표현하는 구조체를 센터 포인트라고 해서 XY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원을 표현하는데 원을 표현하기 위한 구조체를 새로 만드는데 일단은 반지름 주고 중점의 좌표를 이렇게 앞에서 만든 구조체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마치 폴더 안에 폴더를 또 넣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계층화 정보가 나중에 가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파이썬 하신 분들 해봤을 거예요.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 또 넣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응용하는 구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표현만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센터 타입의 C1이라는 애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한 번에 할당할 때 첫 번째 데이터는 센터니까 X와 Y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X, Y를 구성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떠넣어주고 반지름은 이렇게 넣어줬다. 그러면은 C1. center.x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정신 못 차리고 빨간 줄가 있는데 실제로 에러 나는 코드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모든 정보를 선언과 할당, 일괄 처리 하는 케이스고요. 자, 그럼 이제 선언하고 할당을 따로따로 해본다 라고 한다면은 struct 서클 타입의 C2는 이렇게 놓고 C1.center는 XY인 거잖아요. 뭐 7,6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C1.radius는 3.8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C1.center 아, 땡큐. 그냥 복붙하니까 헷갈리네. 근데 이래도 에러나게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글자가 하나 들어간 것 같은데. 잘못 눌렀어. 그럼 잠시. 자, 일단 센터 정보만 이렇게 따로 만들어 보고, 여기까지 에러 안 났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만들 때 아예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씩 쪼개서, 이걸 3번으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기왕 이 컴파일러 버전은 하려면 아예 다 따로 하던지, 하려면 다 한 번에 하던지 그래야 되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까지만 알아두세요. 아마 제 생각에 시험이라고 하면은 구조체 개념 정도만 물어보는 거지, 뭐 이렇게 구조체를 어떻게 하면 다채롭게 쓸 수 있는지까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자, 일단은 구조체는 요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일단 요 구조체 파일 요거만 먼저 하나 보낼게요. 자, 이제 13단원. 자, 13단원은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은 건데요. 열거형하고 타입정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포인터처럼 막 어떤 코드 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문법이에요, 문법. 열거형이라고 하는 건데 연속된 숫자에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 값을 숫자로 정의할 때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서 정의할 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코딩을 할 때 3.14라는 값을 계속 써야 돼. 그럼 거기에다가 파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수랑 동일한데 상수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속적인 값을 갖는 상수들의 모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보통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른 책들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if문이나 스위치문 같은 데서 이제 식별자로 쓰는 거죠. 되게 쉬워요. 자, enum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하나 정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내가 상수로 쓰고 싶은 애들을 때려 박는 거야. 그러면 순서대로 0, 1, 2, 3이 돼요. 그러니까 int b는 100 더하기 summer라고 하면은 100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냥 1이야 얘는. 아니면은 특정 값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subject라고 해서 co, eng, mass라고 하면은 10, 20, 30이라는 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 덩어리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라고 하면서 맨은 100, 우먼은 200, 스포츠는 300. 그 다음에 리빙하고 푸드는 값이 없죠. 그러면 마지막 값
1씩 증가해요. 301, 302. 근데 대체로 그냥 요거 둘 중에 하나만 쓰지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정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런 그 열거형을 어떻게 쓰느냐? 앞에 붙는 얘네가 데이터 타입이에요.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시즌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s라는 변수를 담으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0, 1, 2, 3이었죠. 이 넷 중에 하나밖에 값을 못 받아요. 자, 좀 전에 그 얘기예요. 자, 시즌스 타입의 s를 정의해요. 열거형 변수 시즌스의 s 이렇게 해놓고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그럼 이제 저 s에는 0, 1, 2, 3 중에서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 사용자가 선택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위치문으로 결과를 분기한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은 이제 0은 봄이고 1은 여름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언젠간 헷갈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예 이름으로 대체하는 거죠. 얘가 0, 1, 2,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좋아하는 계절에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일단 이전에 디폴트 문도 하나 넣을까요? 디폴트 말고 그냥 갑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2를 입력하면은 분기가 되는 거죠. 이 열거형은요, 뭐 C랑 C++까지는 열심히 있는데 자바까지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자바부터는 열거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비중이 적기 때문에 자바 수업에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이후 언어에서는 열거형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안 찾아봤어요. 그냥 안 써요. 이후부터는. 그냥 C 언어 한정으로 기억해 놓으셔도 뭐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타입 정의입니다. 개발자가 데이터 타입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 데이터 타입 이름이 너무 길어서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데이터 타입의 경우, 자, 나이를 의미하는 데이터 타입을 만든다고 칠게요. 근데 나이는 양의 정수만 저장 가능하고 대부분 100 이하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언사인드 차라고 해도 충분해요. 그럼 변수 설명할 때마다 언사인드 차라고 쓰면 좀 길잖아. 그러니까 이 긴 단어에 대한 단축 단어를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자, 타입을 def 정의하겠다. 뭘 정의하느냐? unsigned 차라는 타입을 지금부터 myage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이 형식의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 타입이에요. 내가 만드는 데이터 타입. 별거 없죠? 이거는 실제로 C 언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뭘 것 같아요? unsigned int 줄여서 슬쩍 마우스 올리면 타입 df unsigned int를 uint라고 만들겠다고 이제 부은말 나오잖아요. 실제로 C 언어 안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열거형에 대한 타입 정의. 아까 만들었었던 것 중에 요 시즌스 요거만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뭐 변수 입력값까지는 아니라고 쳐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아이고. 인원 타입의 시즌스. 아까 선언은 이렇게 했죠. 열거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언하려면 변수를 쓰려면 요 앞에 붙는 요 말을 통째로 계속 다 적어줘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열거형 변수 시즌스를 my seasons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선언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데이터 타입을 길게 쓰기 귀찮을 때 쓴다.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 타입 정의 안 해도 1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타입 정의를 많이 쓰는 사람들 보면 약간 좀 멋부린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진짜로. 안 써도 1도 지장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구조체에 대한 타입 정의를 볼게요. FM 방식. 구조체를 정의한다. 구조체 정의. 스트럭트 간단한 거. 포인트는 인트 타입의 x, 인트 타입의 y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조체의 타입 정의. 왜냐면은 이렇게 구조체 만들면 얘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my 포인트, 스트럭트 포인트 타입의 p는 뭐 15에 12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타입 df 스트럭트 포인트를 지금부터 my 포인트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면은 선언할 때 이렇게 퉁칠 수 있는 거죠. 여기 구조체는 닫는 괄호 뒤에 세미콜론 하나 붙여야 돼요. 자, 그럼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앞에 거랑 차이 없죠? 자, 축약형. 요거를 그대로 스트럭트 서클은 아까 원했던 거 보자고요. 아까 원했던 거 보면은 서클은 스트럭트 센터 포인터 타입의 센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져갈까? 센터 포인터 얘는 마이 센터. 자, 그래서 아까 원을 그렸던 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마이 센터라고 타입을 정의해 놨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도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더 추격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클은 마이 서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한 번에 더 추격하면은
요 두 개를 축약하는 거예요. 타입 def struct 한 다음에 이름을 여기 뒤에다 적어줘요. 이렇게. 얘가 왜 아직도 스트럭, 여기를 안 바꿨구나. 쏘리. 그러니까 요거 두 문단을 줄여서 한 번에 축약해서 쓴다면 타입 def가 요 자리에 와주고 그 다음에 요 이름이 여기 뒤에 붙어주면 돼요. 두 개 구문을 이제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my circle 타입의 C1은 중점 좌표는 뭐 20,5라고 하고 반지름은 5.8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출력문은 아까 했던 거 가져올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열거형하고 타입 정의 여기까지예요. 자, 보냈습니다. 실습 파일 총 4개고요. 요거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1시에 만납시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오늘 다 끝내야 되는 줄 알고 엄청 긴장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한껏 여유로워졌습니다. 자, 이제 C언어 문법에서의 마지막 주제예요. 함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 성향에 따라서 함수라는 주제를 좀 더 일찍 소개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C언어에서는 함수는 이제 맨 마지막에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거야 뭐 주관적인 부분인 거지 뭐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단어 익숙하죠? 많이 들어봤죠? 네, 펑션이라고 해요. 예, 우리가 들었었던 함수는 이거죠. fx는 2x 플러스 1.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함수가 얘 맞거든요. 자,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f의 이제 어떤 값, 이렇게 쓰죠. y는 f의 2라고 전달하면은 요 2가 요 x자리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x가 전부 2로 대치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밑에 이렇게 쓰죠. 2 곱하기 2는 1. 그리고 그 뒤에다 더하기 결과값은 5 이렇게 쓰죠. 한 번 더 해볼까? y는 f의 3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고요. 그럼 결과는 7이죠. x에 2가 전달됐을 때 y가 5 말고 다른 값이 나올 수는 없죠. 3이 전달되면 7 말고 다른 값이 나올 수는 없죠.
혹시 수학에서 함수의 정의 문장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다행이네. 없네. 있으면 이상할 뻔했어. 이게 저도 까먹었고 찾아봤어요. 어, x에 대해서 y로의 대응값이 1대1로 모이는 집합을 함수라고 한대요. 뭔 소리야 이게.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프로그램에서의 함수는요,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수학에서 이렇게 fx라는 함수를 정의하면은 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조건값 x가 있는 거죠. 조건값 x. 그럼 이 f라는 키워드로 2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재탕할 수 있습니다. 그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f에다가 3을 줬다, f에다가 4를 줬다, f에다가 5를 줬다. 즉 이 f라는 글자를 통해서 2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여러 번 재탕한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복잡한 명령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딩하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처리가 들어왔을 때 복붙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 과제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복붙이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반복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앞으로는 무조건 함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드를 비슷한 코드를 여러 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를 실무에서는 하드코딩이라고 해요. 별로 안 좋은 코드로 보고 그런 코드를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함수를 만드는 과정 한번 볼게요. ex01.c. 자, 함수, 수식의 재사용이에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능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사 내지는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소스 파일 안에서 함수 이름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변수 이름 중복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는 메인 전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는 형식, 기본 형식은요, 일단 void라는 것을 먼저 키워드를 적고요, 예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해요. 함수의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편의상 지금 f라는 이름을 쓰겠지만 F 말고 여러분들이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니까 수학은 긴 단어를 굉장히 기호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수학 기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것 뿐이지, 사실 A의 스몰 a는 2a 플러스 1이라고 정의했을 때 a의 5라고 해도 뜻은 통하잖아. 헬로의 h는 2h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헬로의 100을 줘라. 이것도 뜻은 통해요.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 코딩에서는. 그러니까 요 이름 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자, 이 안에서 x는 100, y는 x 곱하기 5 플러스 1. 그래서 만들어진 수식을 출력을 했어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함수를 정의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동작을 안 해요. 다시 f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끝내버리면 결과값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소한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 y는 f의 2라고 한번 써먹어 줘야 된다는 거지. 요거만 꼴랑 정의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를 써먹는 거를 호출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혹은 콜한다. 그럼 메인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데 이 함수를 쓰는 건요,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함수는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반복문 안에서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똑같은 게 여러 번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제 함수에서 디버깅을 해볼게요. 브레이크 포인트. 자, 디버깅 기능 설명했던 것 중에 이제 일부 남은 게 있었어요. 그 마지막이에요. 자, F5 누릅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죠. 여기서 그냥 F5를 누르면은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가는 건데 지금 그 뒤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으니까 F5를 누르면 그냥 확 하고 나머지 실행하고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F10을 누르면 한 줄씩 진행한다 그랬죠. F10을 누르면 한 줄씩 진행하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다시 디버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디버깅을 걸었는데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F11을 눌러요. 그러면 호출하는 함수 안으로 따라 들어가요. 내가 만든 함수가 어떤 과정으로 작동하는가를 보고 싶으면 F11을 눌러서 그 안으로 진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F10을 다시 눌러야죠. 한 줄, 한 줄. 자, 프린트 F에서 F11 누르면 요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여기선 F10을 누를게요. 그럼 끝나니까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F10을 누르면 밑으로 가는 거예요. F11을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F10하고 F11만 잘 구별하면은 여러분들의 디버깅은 완벽해져요. 이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흐름으로 작동하는가를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거죠. 함수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코드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F11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디버깅을 좀 더 잘해야 내가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코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손코딩으로 흐름 따라가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확인해보는 방법이 디버깅이에요. C 언어의 특징을 이야기했을 때 절차 지향이라고 표현했죠. C 언어는 반드시 순서대로 실행해요. 그러니까 그 디버깅으로 그 순서를 따라가면 돼요. 그나마 절차 지향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가능한 거지, 나중에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면은 한꺼번에 함수가 두세 개가 동시에 실행돼요. 그때는 진짜 멘붕 오거든, 따라가기. 그때는 대략 감으로 찍어야 돼. 막 경험으로 때려 박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된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는 걸 내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씩 각계격파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 하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지를 미리 디버깅을 많이 해보세요. 지금 방학이니까 시간 많잖아요.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어쨌건 함수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얘기. 자, 아까 얘기했었던 fx는 2x 플러스 1에서 여기서 fx는 2x 플러스 1에서 요 f가 얘고 아직 보이드는 뭔지 모르겠고 요 수식에 해당하는 게 이 블록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남는 게 하나 있지. 요 x는 어딨지? 얘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함수의 파라미터. 함수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이에요. 함수 이름 뒤에 소괄호 안에 변수 선언문 형태로 정의해요. 복수 파라미터가 필요하면 콤마로 구별해요. 자, 이거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녹화 재개하고 자, 하나의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자, 얘는 그냥 단순히 변수 선언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int 타입의 x라고 하는 게 우리가 fx의 그 x예요. 자,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 호출. 자,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가 명시되어 있다면 호출 시 해당 파라미터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했어요. 자, 파라미터를 한다는 것은요, 요 int 타입의 x에다가 2를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x가 2니까 y는 11.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3이 되니까 3 곱하기 5 더하기 1 해서 16.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다른 형태 한번 볼까요? f x1, x2는 2x1 더하기 3x2 플러스 5 뭐 이런 식의 식이 있다고 치자고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건값이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운 수학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되게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점은 조건값이 여러 개 필요하면 콤마로 구별해서 나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 int 타입을 갖고 플로트 타입을 정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 값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결과값을 만들었고 수식을 구성해서 출력을 했어요. 자, 두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 호출. 함수 호출을 시 파라미터는 정의된 순서에 맞게 전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1, 2, 3이 헬로로 들어가고 4, 5, 6, 7이 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자, 결과값 나왔죠? 자, 2번에서 조금 더 봅시다. 자,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이렇게 그 스칼라 값을 줄 수도 있지만 리터럴 값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임의의 변수 값을 복사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 지금 풀을 만드는데 x라는 변수를 정의를 했죠. 그러면은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a를 전달했어.
그러면 x에다가 a 값을 리핏한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코딩 하잖아요. int a는 4, int x는 a. 이거를 그냥 코드를 함수라는 매개체로 끊어놨을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다음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데, 변수는 자신이 선언된 블록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 그랬죠. 값이 복사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변수 자체는 자기가 속한 이 블록을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서로 다르면 이름이 중복되건 말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메모리 영역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x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5를 집어넣고 x를 전달해도 메인에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정말 우연히 이름이 중첩됐을 뿐 서로 완전 다르네요. 상관이 없어. 근데 가끔 여기 x니까 파라미터도 반드시 x라는 이름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니라고. 함수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함수 이름이래.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변수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플루트 타입의 y를 전달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받는 게 지금 인트로 받죠. 그럼 그 과정에서 형변환이 발생을 하겠죠. 실제로 어저께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다른 반에서 여기 y라는 이름으로 보냈는데 y를 보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코드를 이어서 생각하는 거야. 여기다 y를 넣었어. 근데 여기 y를 또 선언하니까 에러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y라는 변수 자체는 메인을 못 빠져나가. 값만 복사해서 전달했을 뿐이야. 파라미터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코드를 요거 이제 파이썬 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 스타일로 정의하면은 파이썬은 void 대신에 정의한다가 define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정의한다. def라고 표기를 하고요. 블록 괄호가 없는 대신에 뒤에 콜론을 찍죠. 그리고 파이썬은 printf가 아니고 print고 데이터 타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빼요. 이게 파이썬이야. 파이썬은 세미콜론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그럼 파이썬에서 얘를 호출할 때 반은 100, 200 이렇게 줘요. 그럼 결과 나오죠. 자, 이게 파이썬 코드예요. 그리고 파이썬은 형식 문자 연결할 때 이렇게 뒤에 콤마로 찍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이렇게 묶어서 연결해요. 문법적인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이 형식 문자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공통이기 때문에 파이썬도 먹어요. 결과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근데 파이썬은 다 타입에 헬로는 5고 월드는 10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서 줄 수도 있고요. 이름이 지정됐다면 파라미터 전달 순서를 바꿔도 돼요. 어차피 이름을 명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값을 하나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월드에 해당하는 값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에러가 나잖아요. 근데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에다 값을 대입해 놓으면은 헬로가 일로 들어가고 월드 없네 그럼 얘가 기본값으로 대신 쓰여요.
그래서 파이썬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되게 다채롭거든요. 파이썬만 그래요. 다른 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다른 애는 무조건 순서대로 값만 전달 이거예요.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배웠던 함수 규칙은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 이 두 개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자바스크립트는 대학 다니는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독학하지 않는 이상 정규 과목으로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범위 안에서는 파이썬만 이런 거니까 C랑 파이썬이랑 함수 구출해서 헷갈리시지 마세요. 요즘 C 언어 공부하기 전에 파이썬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늘어나다 보니까 기출문제, 어디 예상 문제 같은 거, 연습 문제 같은 거를 보더라도 파이썬 문법을 은근슬쩍 섞어놔서 사람 헷갈리게 하는 함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PNG로 넣네. 자, 요번에는 함수의 리턴 값이라는 주제를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f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때 y는 f의 5라고 한다면 이 5가 요로 전달이 되죠. 그럼 우리는 이 밑에다 이렇게 써요. 2 곱하기 5 더하기 1은 11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자 fx가 y에다가 11을 대입합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결론으로 다이렉트로 가버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전 단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함수는 자기를 호출하죠. 그럼 자기를 호출한 위치에다가 요게 결과값 11이 만들어지잖아요. 11이라는 결과값을 요 자리에다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에 11이 대입되기 전에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 11이 들어가야 그 11이 y에 대입되는 거죠. 요 지금 제가 한 얘기 납득하셨어요? 이해보다 납득이 먼저야.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이걸 납득했다면 이제 요 마지막 예제는 쉬워요. 자, 그래서 저는 리턴 값을 함수의 실행 결과를 자신이 호출된 위치로 되돌려 놓는 처리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출된 위치에다 결과값을 갖다 놓는 거예요. 방법은 리턴 키워드와 반환할 값을 명시합니다. 자,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는 함수 이름을 명시하기 전에 반환할 데이터 타입을 먼저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 return 0, int 타입을 리턴하기 때문에 맨날 앞에다 int라고 넣은 거예요. void는 리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메인 만들 때 여기에 void라고 적었다면 이 마지막 줄을 안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야 그거는. 어떤 책은 int로 하고 어떤 책은 void로 한다. 왜냐면 둘 다 정답이거든요. 수학 문제도 그렇고 프로그래밍 코드도 그렇고 항상 풀이가 한 가지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장 그 최단 시간 안에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정답이다라고 주입을 받아왔을 뿐이지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고 싶지만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고, 그래서 그걸 연습 문제 풀이하면서 나름대로 최대한 많이 제시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인트라고 하건 보이드라고 하건 맘대로 하세요. 대신에 보이드는 마지막 줄 적으면 안 돼요. 자, 요 문장은 조금 이따 봅시다. 자, 함수 두 개를 정의할게요. 자, F1은 X를 받아서 1을 더해서 Y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Y 값을 리턴했어. 자, 근데 어떤 변수가 한 번밖에 안 쓰인다면 굳이 변수를 만들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얘랑 얘가 같은 거고 요 연산의 결과가 Y니까 결국은 얘가 이건 거잖아. 요 자리에다 바로 적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리턴할 때 이렇게 연산 결과를 바로 반환하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호출을 하겠습니다. F1한테 2를 주고요. F1한테 0을 줘요. 자, 그러면 이걸 호출하면 결과값이 여기서는 2 더하기 1이니까 결과값 3이 리턴 되겠죠. 그럼 그 3을 A에다 대입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맞아.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 얘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로 0이 전달되니까 Y는 1일 거고 1이 리턴되면은 B에다가 1을 대입한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다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부터 나올 형태들이 설명이 안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F1x는 2x 플러스 1이다. F2x는 F1x 플러스 5다. 그래서 F2의 10은 자, F2한테 10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10을 F1한테 토스한 거지. 그럼 여기서 21이 반환이 돼요. 그러면 그 21을 가지고 5를 더하니까 26이 되는 거지.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도 되는 거잖아요. 함수의 결과를 다른 연산식에 포함시키는 경우. 자, F2에 3을 보내면 여기 3이 온 거죠. 3, 3은 9니까 1 더하면 10이 리턴 되는데, 자, 이때 요 자리를 리턴 값이 치환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전체 수식을 말을 못해요. F2가 C에 대입된다가 아니잖아. 이거는 F2의 결과값이 전체 수식에 포함된 거니까. 함수는 항상 호출된 자리에 결과값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수식이 설명이 되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 대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대입 자체가 없잖아. 함수의 결과를 조건값으로 쓴다. 자, 여기 1 더해서 리턴하는 거니까 이 자리는 얼마가 된다고? 2가 되겠죠. 그럼 성립되죠, 결과. 그럼 참이네. 함수의 리턴 값이 조건문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함수의 결과값이 반복문의 조건식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뭐야? 아까 F1은 x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4가 되는 거지. 호출된 자리를 리턴 값으로 치환한다 라고 설명을 해야만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구문이 설명이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자, 함수의 결과를 다른 함수로 전달하는 경우예요. 함수가 중첩 사용되면 안쪽부터 실행됩니다. 자,
f1x는 x 플러스 1이고 f2의 x는 x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아까 우리가 만든 함수들이었거든요. f2에 f1 3이다. 이렇게 되면 안쪽 걸 먼저 계산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4를 반환해. 그럼 이 자리가 4가 되는 거야. 그럼 f2한테 4를 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주르르륵 나온다. 자, 이제 아까 좀 이따 보자던 요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학식으로 이걸 표현하면 f1x는 x 플러스 1이야. 근데 이렇게 딱 방정식을 제시하고 가끔 문제들 중에 보면 뒤에 그 단서로 달아놓은 애들이 있어. 단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 가끔 있죠. 이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고. 저 말인즉슨 파라미터 값이 1보다 작으면 나는 아예 안 할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 조건을 넣어요.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면 리턴 마이너스 1. 왜냐면은 데이터 타입이 인트니까 얘가 뭐가 됐건 인트를 주긴 해야 돼. 자, 함수가 실행되는 도중 특정 조건이 충족돼요. 중간에 리턴문을 만나면 그 즉시 함수가 종료돼요. 여기를 안 해버려요. 자, 아까 단 x가 0보다 크다 라는 단서가 걸렸을 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수식은 죽었다 깨도 마이너스 값이 나올 리는 없죠. 그거를 이제 그 전제 조건으로 걸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반환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맨 첫 번째 예제 한번 가봅시다. 개각나란 거예요. 자, 프로그램 종료가 리턴이고 영의명 시된 경우 정상 종료, 그 밖의 숫자는 상황별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황별 문제는 개발자가 직접 정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직접 정의하는 거야. 요 함수가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라는 거는 매개 변수가 전제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걸 의미한다라고 내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출력값이 바뀌겠죠. 0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1이 반환되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할 수가 있는 거야. if b가 마이너스 1이면 printf 비정상적인 파라미터 전달됨 else 이렇게 리턴 값에 따라서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의 그 형태를 프로그램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서 문법적인 특성만 받아들이면 되지, 이거 하는 과정에서 뭐 삼각함수, 지수로그 그딴 거 안 나오니까 1차 방정식 정도 수식만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파라미터를 좀 더 이제 다채로운 형태로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변수만 전달했는데 이제 포인터를 전달하는 경우, 그러면서 이제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게 나오고요. 구조체를 전달하는 경우, 그리고 구조체 포인터를 전달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경우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남은 시간 실습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